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 대법원이 콜로라도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삭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빅토리고 연방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말에 열린 세 군데 주의 예비선거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반면 미키 헤일리 후보는 워싱턴 DC 예비선거에서 처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헤일리를 썩어 빠진 워싱턴 DC 여왕이라고 조롱했고 헤일리의 제3당 후보 출마설도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요일 버지니아주 캠페인에서 다시 바이든과 오바마를 혼돈함으로써 6개월 동안 세 번째 같은 혼돈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일 열릴 슈퍼 튜스데이 예비선거 이후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게 거의 확실합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6개 주와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내일 코커스와 예비선거가 치러집니다. 대통령 선거가 가장 주목을 받지만 상원, 하원, 주지사와 로컬 선거들이 치러지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민 발의안 1위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가짜 사진을 제작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흑인들과 포옹하고 활짝 웃는 사진인데 가짜입니다. 인공지능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프랑스가 헌법에 낙태 권리를 표시하는 최초의 국가가 됩니다. 오늘입니다. 낙태와 인공수정이 핫버튼인 미국과 비교됩니다. 미국 부통령이 이스라엘에 즉각 휴전을 요구한 뒤 오늘 백악관에서 이스라엘 국방장관을 만납니다. 중도파인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네타냐후 허락 없이 미국을 방문했고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의 총리는 한 명이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뉴스가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내일이 슈퍼 튜스데이이기 때문에 선거 쪽으로 흘러가다가 한 가지로 쫙 몰려버렸습니다. 탑 뉴스가 확 뒤집히는 그런 순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이 콜로라도주 투표용지에 박히도록 원래 박혀 있죠? 그걸 뽑아내지 못하도록 삭제하지 못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된 전직 대통령의 행위 때문에 시작된 고소였고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삭제한다라고 판결을 한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했고 연방 대법원이 이 항소를 심의하기로 했고 진보 3명을 포함해서 9명이 이유는 달랐지만 그냥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려야지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정헌법 14조와 3항 이게 이제 구분이 돼야지 되는데 14조에서 전체적으로는 국가의 반란을 일으켰거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돕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어떤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연방선거에도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이라고 딱히 못 박지 않았다는 겁니다. 3항을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반란을 도운 사람은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고 판결 자체는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방 대법원은 진보 3명이 얘기하기를 대통령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수정헌법 14조 3항에는 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외시킬 수 없다. 콜로라도라는 한 주 정부가 제외시켜서 어떻게 연방 선거를 관할을 하느냐. 결국은 의회가 책임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진보적인 대법원 판사들의 말이 중요하겠죠.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로써 이건 콜로라도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메인주도 판결은 내려놨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메인주의 판결과 비슷한 콜로라도주 케이스를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니까 아무리 메인주에서 시행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연방 대법원에서 하지 말아라 하면 못하니까 판결은 해놓고 시행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메인주 것도 날아가는 거고 지금 한 30개 주 이상에서 이런 것들을 만지작거리거나 이미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갔는데 이것으로서 다 무효가 됩니다.
이 케이스는 의사당 폭동 사건 때 사람들을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소송은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로라도 주 자체와 또 고소를 한 그런 뭐 여러 그룹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위안을 받기는 위안을 받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그냥 투표용지에 이름을 놔두세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란하는 사람을 지지했다던가 반란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런 이유로 그런 게 아니라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한 주가 어떻게 대통령 선거를 뽑는 그럼 다른 주들은 다 어찌하라고 그런 판결을 내렸. 이 선동을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면죄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판결에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제 지지자들에게 가서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몇 사람이나 숨지고 1,000명 이상이 기소되게 하는 것을 기획을 했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분명히 차기 대통령을 선포하는 그 선포 자체를 막으라고 지지자들에게 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치고 숨지고 하는 폭동까지 일으키라고 그걸 기획했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편이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을 것 같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그날 1월 6일에 들으셨다면 저도 오후에 계속 다른 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비상방송, 긴급방송, 긴급보도, 속보를 전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적어도 3시간 이상 아무리 심지어 팍스뉴스의 진행자들이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지지자들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셔야지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꿈쩍하지 않았고 당시에 다수당인 민주당의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라든가 아니면 뭐 마이크 펜스 여러 공화당 의원들도 다 쭈그리고 숨었잖아요. 그 당시에 어디 의자 밑에 숨고 테이블 밑에 숨고 하면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하려고 해도 그날 마침 그 백악관에서는 파티가 있었습니다. 텐트를 쳐놓고 파티하고 사위, 딸, 아들 다 불러 모아놓고 파티하고 하면서 텔레비전으로 그렇게 이제는 불이 나고 처형돼 교수형에 처해야 된다고 낸시 펠로시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지자들이 온갖 그런 그 폭력을 행사하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시간 넘게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거죠. 그리고 이 폭동, 폭력을 선동하는 사람들과만 정치인들도 그런 정치인들만 하고만 통화를 했습니다. 이 점은 영원히 미국 역사에서 잊혀지지 말아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소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지고만 콜로라도주의 대법원이라든가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그래도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동을 한 그런 폭력이나 반란을 선동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그런 선언은 하지 않았다 하면서 위안을 삼고 있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이게 연방 대법원으로서는 너무나 역사적인 판결인 게 2000년도에 알고 전 그 부통령과 조지 부시라는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들이 나와서 선거했을 때 대법원에서 손을 부시 공화당 후보에게 들어준 것만큼 그 이후에 이제 뭐 비슷하리 많지 중요한 판결입니다. 당시에는 플로리다주에서 이제 다른 주에서 당연히 공화당은 선거인단이 아니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퓰러 보트에서는 인구가 많으니까 도시에 많고 그러니까는 공화당은 주로 시골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이 그냥 우리가 표를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던진 이 표수만 계산하면 공화당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인단 표로는 부시가 이겼지만 알고가 훨씬 많은 유권자들의 표를 받았고 마침 한 군데에서 플로리다주에서 그게 뭐 500 몇십 표 차이니까 재검표를 하고 있는 동안에 법원에서 중단해라. 재검표 중단해라 라는 판결을 내려서 결국은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 법원이 개입한 그 사건 이후에 이번이
뭐 이런 대통령 선거에서 연방 그 대법원 이런 판결로서는 가장 중요한 판결이 될 것 같다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로써 앞으로도 제가 지금부터도 이 미래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뉴스를 전해드리기는 하겠지만 이로써 2024년도의 선거는 대통령 선거는 2000년도와 똑같은 스크립 그리고 똑같은 출연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대 바이든 현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내일 슈퍼 투스데이 선거도 있고 어제 특히 니키 헤일리 후보가 워싱턴 DC에서 선거 예비 선거에서 이겼지만 이기고 제3당으로 나간다. 이러한 약간의 그 분위기 나간다고 선언한 건 아니에요. 본인은 아직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있기는 하지만 그다지 뭐 강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 스토리 자체가. 그래서 지금 워싱턴 DC에서는 아니 워싱턴 DC는 왜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방송 끝나고 찾아보려고요. 일요일에 선거를 하죠. 예비 선거 어제 이제 워싱턴 DC가 선거를 치러서 니키 헤일리가 62.9%, 트럼프가 33.2%, 전체 투표수가요. 니키 헤일리가 뭐 한 1274표, 트럼프가 676표. 전체 유권자 자체가 한 2,000명 정도 조금 넘었다는 투표를 한 사람이. 그리고 전체 유권자도 뭐 한 6,000명 정도 맥시멈 그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니키 헤일리의 어제 워싱턴 DC의 예비 선거에서의 승리는 공화당으로서는 처음으로 대선 예비 선거에서 승리한 여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선거가 너무 복잡해서 워싱턴 DC 어머 나는 왜 어제 투표 안 했지 하실 분들 계실 텐데 민주당의 예비 선거는 6월 달에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이 워낙에 선거 치르면은 뭐 95% 이상 어떤 땐 98%까지 민주당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의 유권자가 최대 6,00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팀이 딱 그 니키 헤일리가 이기고 나니까 스왑프 워싱턴의 썩은 물이라서 그 썩은 물의 여왕이 됐네 니키 헤일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 대가리는 거기서 모든 돈과 시간을 낭비를 했고 썼고 쏟아부었고 나는 거기가 썩은 물이기 때문에 아예 선거 캠페인을 하지 않았어.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아무튼 주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워싱턴 DC 이전에 토요일에 미주리, 아이다호 그리고 이제 미시건주의 코커스도 열렸잖아요. 거기서도 다 승리를 해서 지금 내일 슈퍼 투스데이 선거가 치러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1215표를 확보를 할 것 같습니다. 이리하여 니키 헤일리는 어제 아주 중요한 워싱턴 DC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것으로서는 승률을 내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247명 대의원 표를 가져갔고 니키 헤일리가 43명 가져갔거든요. 론 디산티스가 9명 더 이상 캠페인 안 하지만 비벡 라마스와미가 3명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리자 머코우스키라는 엘라스카주의 온건한 공화당의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주말에 나는 트럼프에게 절대로 투표를 할 수가 없어. couldn't. 바이든에게도 투표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니키 헤일리에게 투표를 하겠어.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리자 머코스키는 이 니키 헤일리 이전에도 조 맨슨이 만약에 나온다면 민주당이지만 뭐 공화당스러운 민주당이잖아요. 그에게 투표를 하겠다고 지난해 여름에 얘기하더니 조 맨슨은 이제 안 한다고 하니까 니키 헤일리에게 투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결국은 니키 헤일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선거에서 이겨서 공화당의 후보가 될 수 없지만 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자신들의 생각을 끊임없이 그 표현을 하고 거기서 그냥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을 리자 머코우스키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키 헤일리는 제3당 후보 출마 가능성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강해졌는데 노 레이블스라는 공화당도 싫고 민주당도 싫습니다. 후보를 찾다가 레리 호건이라는 메릴랜드에서의 공화당에 인기 있던 한국의 사위 주지사가 결국은 안 나간다고 하고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했고 조 맨슨에게 기대를 걸었다 안 되겠다 했기 때문에 노 레이블스에서는 니키 헤일리가 우리 그 노 레이블스의 후보가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니키 헤일리는 아직까지는 저는
공화당입니다. 이렇게 나의 자리는 공화당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일 있을 슈퍼 투스데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슈퍼 투스데이 선거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중요한 것 이런 순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내일이 슈퍼 투스데이인데 왜 슈퍼 투스데이라고 부르는가 다 알고 계십니다. 뭐 대의원 숫자가 3분의 1 이상이나 되는 16개 주와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중요한 주가 많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내일 선거에는 대선 후보가 있고 그 뭐 주 정부의 정치인들, 상원, 하원, 연방정부, 상원, 하원, 주지사, 그리고 얼마나 많은 로컬 선거, 여기에는 또 한인들도 많이 출마를 하고 있죠. 아니면 나는 이미 이 자리를 갖고 있는데 도전자를 맡는 한인들도 많이 있어서요. 우선 16개 주를 불러드리면 엘라바마, 알래스카, 알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메인,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콜로라도주가 내일 이제 선거를 치르는데 이미 그 사이에 그 투표용지 때문에 오늘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사전 투표를 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오클라호마, 테네시,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한국 분들 많이 살고 계시는 곳 다 내일 선거 치러요. 캘리포니아주, 뭐 엘라바마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콜로라도, 매사추세츠 안 살고 계시는 곳이 있어야 말이죠. 텍사스, 유타, 버먼트는 조금 드물겠네요. 버지니아. 그리고 아이오와주가 지난번에 공화당 코커스는 했잖아요. 내일 민주당 코커스. 이렇게 미국이 복잡합니다. 워싱턴도요. 어제 공화당이었지만 민주당은 어제 하지 않았다는 건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그 아메리칸 그 사모아의 코커스입니다. 이것도 또 아메리칸 사모아에서도 공화당은 금요일에 합니다. 아무튼 이리하여 타임존이 6개가 되거든요. 뭐 동부, 서부, 중부, 뭐 아메리칸 사모아 등등 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데 좀 약간 시차가 있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우편 투표하시는 분들이요. 3월 5일 내일이 3월 5일이죠. 그 3월 5일 우편 소인이 찍혀야지 되고 그 우편물이 3월 12일까지 카운티 선거국에 도착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 선거는 캘리포니아주에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이 사망하고 그 자리에 임시 대행이 있는데 그 대행은 출마하지 않고 세 사람 나가는 이제 아담 슈프가 아마 제일 지지율이 높은 것 같아요. 아담 슈프를 그 포함을 해서 뭐 그런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 캐리 포로 같은 경우는 그가 상원에 나감으로 인해서 데이빗 민 이 캘리포니아주의 상원 의원이 그 연방 하원 의원 자리에 가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 자리 선거가 주목되고 있고요.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주지사 선거 주목됩니다. 공화당이 컨트롤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주지사 로이 쿠퍼가 임기 제한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 민주당이야? 공화당이야? 하는 거죠. 텍사스의 경우는 테드 크루즈라는 이제 3선에 도전하는 연방 상원 의원 자리에 9명의 민주당 의원이 달라붙었습니다. 우리가 저 자리를 민주당으로 가져오겠어 하고 그리고 엘라바마의 경우는 새로운 그 의회 지도가 그려졌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제 선거 맵은 미국에서 공화당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또 그 고소를 해서 민주당이 이기기도 하고 그게 이제 엘라바마 주니까 흑인들에게 왜 인구가 이만큼이나 됐는데 지역구를 아주 요상하게 분배를 해서 우리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뽑고 싶은 사람을 뽑지 못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진 뒤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고 처음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주목되고요. 캘리포니아주를 특히 한인과 연관이 된 선거를 좀 말씀드리면 10지구 그레이스 유 후보 시의원 후보에 나가고 현 의원은 그 히더 헐트 의원 뭐 주말에 행사도 했죠. 그리고 주목되는 사람이 에디 앤더슨이라고 33살밖에 안 됐습니다. 이 히더 헐트 지금 현재 시의원은 원래는 마크 리들리 토마스 아주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나가면서 거기에 들어왔고 이 히더 헐트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캘리포니아주 그 상원 의원 할 때 필드의 그 디렉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 유 후보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 여러 번 나와서 인터뷰를 한 뭐 여러 번 이렇게 시의원에 도전을 하는 사람이고 50대고 그 에디 앤더슨이 또 주목이 되더군요. 33살이거든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목사면서 액티비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의 선거가 주목이 되고 12지구는 존 리 현 그 코리안 아메리칸 그 시의원이죠. 도전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 세레나 오버스타인이라는 도전자가 있고 그리고 연방 선거에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화당의 이제 2명 40지구의 영킴 하원 의원 2명의 도전자가 있고요. 45지구의 미셸 스틸 의원이 조금 더 도전이 강하다 이렇게 그 미국 전체적인 그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는데 도전자가 4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브민 지금 주 상원 의원이 얼바이니 지역구고요. 교수하셨었죠. UC 얼바인에서 47지구 연방 하원에 출마합니다. 이 자리가 이제 케이리 포럴 하원 의원이 아담 쉬프와 바바라 리 연방 하원 의원과 함께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 자리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47지구에 데이브민 의원이 그 출마하는 거고요. 데이브민 의원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치러지는 선거 가운데서 코리안 아메리칸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그 LA 타임스의 그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신문이 지지한다고 해서 뭐 유권자가 많이 찍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밖에도 무슨 뭐 지역마다 슈퍼바이저 카운티 검사장 선거도 굉장히 중요하죠. 캘리포니아주 특히 코리아타운 같은 경우는 워낙에 홈리스와 범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조지 게스콘 그 현 검사장과 11명의 도전자가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에릭 세달이라는 부검사는 저희 그 라디오 서울 방송과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뭐 같이 타운을 걷기도 했고 하죠. 그 밖에도 이제 뭐 통합교육부 교육의원 선거도 있고 캘리포니아주 선거 가운데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것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건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되지만 미국 특히 한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대도시에는 많이 해당되는 이슈고 만약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이게 통과되면 다른 주로 퍼져나갈 수도 있는 주민 발의한 일입니다. 정신건강 시스템을 지금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계획입니다. 특히 홈리스 피플의 정신건강을 치료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침대 같은 것을 마련하는 것, 찬성과 반대가 아주 강한데 현재로서는 찬성이 조금 많지만 12월 달에 비해서 그 찬성하는 강도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64억 달러 채권을 발행한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지 정신건강 같은 것을 정신치료센터도 짓고 하잖아요. 침대도 놓고 홈리스 하우징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채권을 승인을 하고 주정부가 돈을 헬스케어가 필요한 것으로 딱 배당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예방하는 것 뭐 이런 것을 먼저 하는가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해 하는가 여기서 이제 당장 필요해 하는 것을 많이 그 중점을 둔다고 하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주가 지금 미국 전체적인 홈리스 피플의 28%가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습니다. 18만 1000명의 노숙자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무슨 뭐 정신건강이니 뭐 쉼터를 주느니 하면서 뭐 강제적인 치료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노. 또 영구주택도 없고 그렇게 돈을 채권을 64억 달러를 발행한다 할지라도 돈은 모자라 18만 1000명의 노숙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권자 현재는 59%가 찬성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뭐 통과될 가능성이 높죠. 12월 달에는 68%였습니다. 항상 이런 주민 발의안 같은 것이 발의될 때는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에서 사실은 이것도 돈 싸움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누가 우리의 안을 언론 같은 데 가서 아주 쉽고 설득력 있게 호소를 해서 설득을 시키느냐인데 공화당은 반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66%. 이에 비해서 민주당은 찬성하는 비율이 76%입니다. 그리고 제가 finally 한번 잠깐이나마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금 보면 범죄에 대해서나 아니면 이런 정신건강에 대해서나 정신병원에 대해서 많이 정책들이 바뀝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이걸 왜 바꾸려고 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면 로널드 레이건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지 됩니다. 로널드 레이건이 67년부터 75년 캘리포니아주의 이제 주지사를 하면서 정신병원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입원 기준을 아주 까다롭게 하고 주정부에서 뭐 운영하고 있던 그런 시설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신질환 입원자 숫자가 줄어들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럼 레이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 그 사람들의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다. 어떻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뭐 병원이나 그런 뭐 의료 시설에 가둘 수가 있느냐. 인권. 사실은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많이 드니까 하기 싫었던 겁니다. 로널드 레이건이. 그렇게 시작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거나 그곳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점점 거리로 나오게 됐죠. 이거 숫자가 또 말해줍니다. 1960년대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숫자가 37만 명이었지만 레이건이 그런 정책을 정신병원 아니지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지 하면서 1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70년대. 그럼 4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퍼센티지로 따져보세요. 얼마 그리고 그동안에 홈리스 피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게 캘리포니아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굉장히 큰 주이고 큰 주에서 이런 걸 하면 다 쳐다봅니다. 다른 주들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홈리스 피플들이 미국에서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당시에 했었던 그것에 반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반대 방향으로 오래 이렇게 해왔더니 문제는 이렇게 되네. 물론 그 사이에 뭐 펜타닐이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마약 문제가 있지만 더 싸고 더 강력한 마약 등등. 그렇지만 사회도 변했고 어쨌든 그 레이건 시대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가는 것을 없애게 하고 정신치료 받는 것도 다 개인이 알아서 해봐. 돈도 너무 많이 드는데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인권이 아니라. 그게 오랜 세월을 오니까 야 이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이런 주민 발의한 일이 나온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는 이제 슈퍼 투스데이를 전해드렸는데 잠시 뒤에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끝낼까요? 이번 섹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아주 좋은 승리의 파티를 할 만한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 판결 모든 주에 이제 투표용지에 이름이 안 올라가는 거 이건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올려 하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파운데이션 트럼프 회사의 CFO였던 엘렌 와이셀버거가 오늘 위증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 회사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다 가짜로 막 사기치고 사업하고 한 것에 대해서 처음에 막 이제 아니라고 하다가 버티다가 뭐 5개 혐의 중에서 뭐 몇 개를 5건의 위증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오늘 2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또 다른 유죄 판결을 받아서 5년이 아니라 5개월 징역형을 받았고 그때도 약간 프리바겐 비슷한 걸 했어요. 이번에도 또 이제 뭐 비슷하게 이게 이제 유죄 판결을 받으면 4월 10일에 선고 공판이 열리는데 5개월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법적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이제 이걸 보면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또다시 알 수가 있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뉴욕타임스가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2020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를 한 사람의 10%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에는 투표를 할 것이다. 스위치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나온 뉴욕타임스와 CNI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달에는 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에서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서 2%포인트 앞서갔는데 이번에 여론조사한 것은 주말에 발표된 겁니다. 5%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간다는 건 나왔고요. 그런데 니케일리와 바이든이 대결을 한다면 니케일리가 45, 바이든이 35,
해서 훨씬 2배 많은 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니키 헤일리가 지금 공화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여론조사에서 특히 그 젊은 층, 45세 미만의 젊은 층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만을 많이 갖는 거. 그런가 하면은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노동계층의 유색인종이 2020년도에는 뭐 바이든 대통령을 한 뭐 77% 투표를 했다면은 지금은 뭐 한 10%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6%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기억이 돼요. 전에는 한 50% 차이가 났거든요. 여기를 뭐 77%를 지지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그게 격차가 한 50%가 6% 정도로 10분의 1 정도만 남아있고 다 어디로 가버린 겁니다. 그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어떤 동료가 얘기를 하던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던데 누가 알겠어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 지금 8개월 남았잖아요. 무당파가 중요한 겁니다. 무당파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계속 언론에서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일을 해야지 되니까 하는 거고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만들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무당파가 결론을 짓는다. 좀 쇠약해 보이고 노약자처럼 보이는 바이든을 지지할 것인가. 아주 정력은 넘쳐 보이지만 주말이에요. 또 버지니아주에서도 정력은 넘쳐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너무 말실수가 많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바마라고 얘기를 해요. 바이든에게. 6개월 사이에 3번째면 이건 그냥 넘길 일은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그 바이든에 비해서 트럼프를 굉장히 정력적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력적이지만 아주 그 분노가 가득 차고 복수심에 가득 차고 복수를 하겠다고 공약을 하는 트럼프를 찍을 것인가. 노쇠한 노쇠해 보이는 바이든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바이든을 찍을 것인가. 이건 유권자가 결정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세계 다른 나라 다 필요 없어. 우리만 잘 살면 돼. 하면 이제 고립주의로 가는 게 되고요. 네, 그런 것들 1930년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고립주의와 지금의 고립주의는 조금 다르기는 하죠. 공화당이 1930년대에도 고립주의였다가 이제 50년대 이후에 세계 각 나라의 여러 가지 힘을 뻗치면서 오늘날의 미국이 된 거지만요. 자, 이 정말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인공지능 있죠. 지금 인공지능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 앉아 있어요. 어디는 그냥 뭐 사람들로 너무 둘러싸여 있어서 어디인지도 모르고 또 다른 사진에 보면은 누구네 집 앞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활짝 웃고 있는데 사진 설명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지지자들 때문에 내려서 같이 사진을 찍어준다. 너무너무 너그럽고 너무너무 카인드하고 한 트럼프다라고 표시를 하는데 전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입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너무 좋아서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서 하는 이런 것은 결국은 목표 자체는 2020년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바이든을 워낙에 많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 지지율도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인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지는 캠프 측과 연관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 건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요.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짜 인공지능 사진을 만들어서 그것도 이제 BBC가 아이디를 쭉 추적을 해서 사진을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사진 같이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너무 예뻐요. 얼굴에 막 오점 하나가 없고 너무 예쁘고 막 탱탱하고 이러니까 찾아보니까 누굴 찾았어요. 찾아서 BBC 방송이 그걸 이제 배포한 사람, 어떤 사람은 플로리다주에서 무슨 뭐 라디오 진행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트럼프 지지자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니까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아니, 내가 사실이라고 하진 않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예전에 대한사실이라는 그런 나의 취임식에 취임 첫날부터 한 말이 나의 취임식에 오바마 취임식보다 더 많이 왔어 하는 사진 보면은 너무나 비교가 되는데 그때 인공지능이 있었으면 사진으로도 더 많이 채워 넣었을 텐데
사진 보면 여기 뻥 뚫렸고 여기 많았는데도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한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8년, 9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거짓을 얘기하고 거짓으로 사진을 만드는 걸, 이미지를 만드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BBC 방송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 사진이 사실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내가 뭐가 잘못했다는 거야. 이런 식이거든요. 그 조회수가 막 수백만 건을 넘었고요. 근데 일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딱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비난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머 이게 진짜 사진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좋아해? 나도 좋아해야지 되겠어? 이렇게 뭐 간다는 얘기가 가기를 원하면서 만든 이미지가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으로 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의 여론조사 결과,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 결과와 같은 겁니다. 6군데의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흑인 유권자의 71%가 바이든을 지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요, 91%였습니다. 20%나 지금 떨어졌어요. 바이든에 대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그런 그 지지율이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음성을 하나하나씩 다 만들어서 아주 쉽게 그런 거 뭐 1분도 안 걸린다고 하죠. 해서 뉴햄프셔 예비선거가 치러질 때 거기 나가지 마세요라고 바이든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나가서 라이딘 내 이름은 거기에 없지만 왜냐하면 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제일 처음 나가기로 했으니까 뉴햄프셔는 뭐 90%가 뭐 백인 유권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도 제 이름을 적어주세요 했는데 나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만들어서 로보콜로 딱 자동 응답기로 돌려버린 이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음성, 지금은 이제 이미지. 2024년도 내일 슈퍼 투스데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바이든 대 트럼프, 트럼프 대 바이든의 대결이 시작되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얼마나 많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나 동영상 등이 퍼지겠습니까? 2020년도에는요. 부정선거가 아닌데도 부정선거라고 아무런 주장이나 근거 없이 주장이나 근거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법원에 하나도 그런 걸 제시하지 못해서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이거는 소송의 조건이 안 돼 하고 다 기각해 버렸잖아요. 60개 케이스 정도는. 그리고 하나는 뭐 펜실베니아에서 작은 것 하나 이제 법원에서 받아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인공지능이 없었는데도 부정선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온라인에서 그게 이제 뭐 단순한 뭐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알고리즘을 통해서 퍼졌잖아요. 그리고는 결국은 의사당 폭동 사건까지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으로 정말 사람인 것처럼 정말 이 사람의 목소리인 것처럼 만드니까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무서운 도구가 2024년도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에 아마 여러분들께 중요하게 말씀드릴 여러 번의 뉴스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 시네이드 오코너 Sacrifice라는 노래를 부르고 막 카톨릭의 아이리시면서도 막 이제 뭐 그 위선 이런 것에 반발하고 했었던 가수가 지난해 7월인가요? 56세로 사망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많이 하니까요. 2월 24일에 선거 유세에서 딱 대통령 등장하기 전에 분위기 띄워주려고 여러 음악 나오잖아요. 그날 아바의 음악도 나왔고요. 또 뭐 여러 사람 음악 나왔습니다. 이 시니어드 오코너의 Nothing Compares to You 이 노래를 썼다고 해서 이 시니어드 오코너의 그 뭐 여러 뭐 재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후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이 시니어드 오코너 거 쓰지 말아라. 이 오코너는 인생을 통틀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뭐 정직성이라든가 품위 뭐 이런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인 기준으로 살려고 엄청 노력하면서 살아왔었던 사람이다. 윤리 코드를 가지고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아니 어찌 당신이 우리 노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면서 쓰지 말라고 이제 경고를 보냈다고 하네요. 쟈니 캐시의 노래도 나왔었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Suspicious Minds라는 노래도 2024년 2월 24일 선거 유세할 때 나왔는데 그 전에도 지금 이제 오코너뿐만이 아니라 그 리하나도 그랬고요. 롤링스톤스도 내 노래 쓰지 마세요. 루치아노 파바로티도 넬슨 노르마를 썼거든요. 쓰지 말라고 했고 이민에 대한 트럼프의 견해가 나와 다르다. 브루스 스프링스틴, Born in the USA. 그때 2020년도에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힐러리 클린턴을 이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지지를 했었잖아요. 영국 가수 아델, 엘튼 존도 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쓰지 말라고 하네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서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서 트럼프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없앨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뒤에 지금 말하려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etitia James and Fonnie and deranged Jack Smith, what they should be doing is fighting violent crime. And that would lead me to the end. 네, 지금 이제 뉴욕에서 본인을 사기 혐의로 비즈니스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한 그 뉴욕의 검찰총장이라든가 아니면 조지아주에서 선거에 개입한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조지아주 애틀란타 풀튼 카운티의 검사라든가 또 플로리다주에서 기밀 선거, 기밀 서류를 잘못 다룬 것과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선거 개입이다 하고 기소를 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 이름을 다 부르죠. 다 나에 대한 법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는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나는 마녀 사냥을 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유권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They die in our country. But many of the people coming up are from prisons and jails, from mental institutions and insane asylums. Many are terrorists. You see it. 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이 말 들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이민자로서. 이민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신 것처럼 미국에 지금 이민 오고 물론 불법 이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그런 테러리스트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테러리스트다. 많은 사람이 정신병원에서 오고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범죄자라고 이민자는 다 범죄자라고 몰아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이스라엘의 베니 간츠 국방장관을 만납니다. 어제 얼마 전에 불과 그 미국이 유엔에서 즉각 휴전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고 일관성 없어요. 미국의 이런 행동도. 그리고는 즉각 휴전을 해라라고 이스라엘에 얘기를 합니다. 가자 지구의 피해가 너무 크고 이게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나빠지니까 점점 적극적으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반대적인 입장을 취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휴전해라 이런 말을 하고 나서 베니 간츠 국방장관을 백악관에서 만나는데 네탄야후의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국으로 온 거라는 겁니다. 하마스는 지금 또 어제 사이에 이 뉴스가 조금 바뀌어서 하마스가 6주일 휴전을 거의 오케이 한다고 하거든요. 어제 그 이집트 카이로에서도 회담이 있었는데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고 하고 이스라엘 국내에서는 벤자민 네탄야후는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건 사실이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생존을 위해서 저 사람이 전쟁을 연장시키구나 이렇게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많답니다. 그런데 당장은 지금 선거를 치르지 않잖아요. 벤자민 네탄야후는. 그래서 미국은 백악관이 네탄야후를 이스라엘에도 위험하고 그 지역 중동 지역에도 부담이 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이스라엘 내부와 세계에. 그래서 국방장관을 조금 온건하니까 이 국방장관이 벤자민 네탄야후보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부통령이 지금 그 일을 맡고 있고요. 지금 가자 지구는 트럭이 가면은 그 무질서로 완전히 물건이 동이 나기도 하고 또 전쟁 자체는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사람들이 막 가서 막 다 일하다가 말고 가서 전쟁터에 참여하고 하는데 이게
아주 울트라 정통파 유대인들은 또 그걸 싫어한답니다. 지금까지 예외로 해줬었는데 전쟁에 참전하지 않도록 그걸 예외를 안 해줄 듯 하니까 또 이스라엘 내부에도 조금 뭔가 그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우선 오늘의 미국을 도와주시는 분들부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이슈를 전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프랑스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 뉴스를 보면 프랑스에서 지난주에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프랑스도 양원이잖아요. 하원에서 먼저 상원에서 나중에 해서 결국은 여성들의 낙태를 헌법으로 보장해 준다 하는 게 오늘 이제 완전히 매듭이 지어지거든요. 르 베르사유 궁전에서요. 역사적으로 합동의회 회의를 열어서 헌법에 여성이 낙태할 권리를 명시한다는 겁니다. 헌법에 여성의 낙태를 명시한 국가는 프랑스가 최초가 된다고 하거든요.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이렇게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이 수십 년 전에 낙태를 합법화한 것을 뒤집는 판결을 보고서 이렇게 하면은 불안하지 하면서 움직임을 추진하기 시작을 했고 굉장히 까다롭답니다. 이게요. 뭐 양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었어야지 되는데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상원의 경우는 거의 남자잖아요.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는데 보수적인 상원도 80%가 지지를 했답니다. 프랑스는요. 응답자의 90%가 낙태 권리를 지지하고 86%는 이걸 이렇게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강혜신이었습니다.